자, 이번에는 TCP 레이어 전반에 관해서는 이전에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UDP에 국한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UDP도 TCP처럼 포트 넘버가 존재합니다. TCP처럼 16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65,53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가 같다고 해서 TCP 포트 번호 예를 들면 TCP 80번과 UDP 80번은 서로 다른 포트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UDP는 연결을 하지 않고 그 패킷마다 하나하나씩 그냥 뭐 연결 없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응용은 어떤 응용을 사용하냐 하면 연결을 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사실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TCP인 경우는 상위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보내면 만약에 오류가 나면 오류를 디텍트해서 재전송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부터는 패킷이 어쨌든 목적지에 잘 도착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지만 UD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보낸 패킷이 오류가 날 수도 있다,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설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UDP는 유저가 보낸 거를 그냥 밑으로 보낸 건데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하라는 거죠. 대신에 뭐가 장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많이 썼었냐면 과거에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즉 비디오 전송 같은 거, 비디오 데이터는 중간에 가다가 몇 개 로스가 돼도 별로 상관이 없죠. 영상이 살짝 깨지는 효과만 있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일 전송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바이트라도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파일 전송에는 UDP가 적합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좀 깨져도 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도 UDP보다는 TCP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에는 없지만 제가 요 UDP의 뒷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서 조금 디스커션 할 부분을 좀 넣고자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트워크 응용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시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UDP라고 하는 것은 커넥션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고 unreliable, 즉 패킷을 보냈을 때 위 상위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도 없고 에러 컨트롤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래서 도착하는 쪽에서는 포트 넘버 보고 그냥 데이터를 보내고 보내는 쪽에서 포트 넘버를 기반으로 멀티플래싱해서 보내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DP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TCP처럼 웰known 포트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포트 번호가 TCP의 경우와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에코 같은 게 UDP 포트 7번으로 보내도 되고요. TCP 포트 7번으로도 에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같은 일도 UDP를 사용할 수도 있고 TCP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웰known 포트들이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DP 데이터그램 포맷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TCP는 20바이트였죠. 헤더 사이즈가. 20바이트가 아니라 그 TCP 세그먼트인 거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정말 간단합니다.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요거 두 개, 토탈 랭스 체크섬 끝. 아주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UDP 프로토콜 자체는 제가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즉
한쪽 프로세스에서 상대편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그러면 요거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잖아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에러 컨트롤도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오류가 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UDP 자체는 이러한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을 제공하지 않지만 UD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자기가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 자체 제작하면 되죠. 그래서 하부망에, 그러니까 TCP,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자체 제작 버전의 플로우나 에러 컨트롤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UDP가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임에서도 가끔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럴 때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UDP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제가 넣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UDP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UDP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멀티미디어가 아닌, 예를 들면 NFS 같은 프로토콜에도 디폴트로 사용이 됩니다. NFS는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운영체제에도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예제를 들었는데요. 이게 컴퓨터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그래서 이게 PC, CPU 메모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하드 디스크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A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이런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 B는 이 색깔, C는 이 색깔 서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A, B, C가 그리고 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이 컴퓨터에서는 이 디렉토리만,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 B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 C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셋을 하나의 가상의 하드디스크 한 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A 컴퓨터에서 마치 A 컴퓨터 내에서 하드디스크가 3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고, B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가 3개 있는 것처럼 C 컴퓨터에서 이 3개인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로 된 파일 시스템으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NFS라고 그러고요. 이게 유닉스 쪽에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비쌌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세대가 있으면 이 하드디스크를 그러면 A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서로 커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현재도 저기 유닉스 쪽에 실험실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NFS에서는 이걸 마운트라고 그러고요. 마운트가 올라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A 컴퓨터에 자기 디렉토리는 이렇게 여기 유저란 이름으로 자기가 마운트에 쓰고 있으면 유저가 되고요. NFS로 설정이 끝나고 나면 B 컴퓨터에 있는 거를 자기 내부의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B라는 서브 디렉토리 내에 데이터 B라고 하면 사실 여기 디렉토리를 액세스하게 되는 거고요. C라는 디렉토리에 데이터 C 이렇게 하면 얘로 마운트하면 여기 이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액세스하면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걸 액세스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저는 마치 로컬에 있는 파일을, 디렉토리를, 그리고 여기 안에 파일을 액세스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면 change 디렉토리에서 들어가서 카피하면 카피가 되고 마치 로컬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액세스해서 읽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NFS에서 유저한테는 가려지고 안 보이고, 유저한테는 그냥 로컬 디렉토리 접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C 컴퓨터에 있는 NFS에 의해서 이 파일을 읽은 다음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복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파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깨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NFS를 우리가 구현할 때 당연히 TCP를 사용할 것 같지만 디폴트로 UDP를 사용합니다. 파일이 깨질 수 있는데 왜 이 UDP를 사용했을까? UDP를 사용해도 NFS를 설계한 애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체크하는 걸 자기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훨씬 더 네트워크에 부담이 없고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실제로 깨지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놨지만 왜 TCP가 디폴트가 아니고 이렇게 했냐 하면 UDP를 썼냐 하면 랜 환경에서는 패킷 오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거의 안 깨집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그러면 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웬 환경으로 예를 들면 전주에서 서울로 접속할 때는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치죠. 이럴 때는 깨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망에서는 거의 깨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UDP를 쓰면 더 빠르고 네트워크에 부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래서 NFS 프로토콜에서 상위에서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괜찮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NFS를 이 컴퓨터 C가 서울에 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여기 접속할 때는 굉장히 좀 느려질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TCP로 설정하는 것이 더 맞겠죠. 어쨌든 내부망으로 할 때는 오히려 UDP를 쓸 때 파일이 깨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UDP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UDP로 생각보다 애플리케이션이 좀 다양하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NFS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유닉스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고 하면 익숙해지는데 개념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 색깔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겁니다. 점선을 해놓은 거는 마치 얘한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실제로 얘는 여기 있죠. B에 있고 얘는 C에 있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로컬로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간주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UDP에 대해서 제가 멀티미디어 응용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멀티미디어 응용은 과거에는 거의 다 UDP를 가정하고 있고 논문 같은 걸 봐도 멀티미디어 응용은 무조건 UDP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디오 데이터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비디오 데이터 양이 많죠.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밴드위드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망,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ISBN 같은 걸 가정했는데 거기서 수십 킬로bps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이 작고 그런데 멀티미디어 데이터 양은 많고 그런데 이걸 TCP로 보내게 되면 어차피 시간 안에 다 못 보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는 리얼타임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UDP를 보내는 수밖에 없고 UDP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멀티미디어 응용에도 TCP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다 TC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그 이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뭔가 바뀌는 데는 그 계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안 됐으면 그게 왜 안 된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환경이 바뀌면 옛날과 달리 그 옛날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방금 제가 과거의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가 고품질 재생을 원합니다. 요즘에 화면 지직거리면 짜증내죠. TV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IPTV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TV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런데 TV를 보는 중에 화면이 지직거리면 막 방송국에 전화하죠. 막 짜증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화질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UDP를 보내면 데이터 패킷이 로스가 가끔 생기면 이게 화면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저가 원하지 않고 고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TCP를 사용해서 패킷 오류를 막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용자가 원한다고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게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네트워크 대역폰과 품질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한 2000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제가 우리나라 같으면 97년도에 초고속 인터넷망 ADSL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깔리고 나서 그 이전에는 안 됐던 유저한테, 그러니까 액세스망을 통해서 오는 사용자한테 메가bps 대역폭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이전까지는 멀티미디어 응용은 무조건 UDP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품질 네트워크 대역폭이 가능했기 때문에 TCP를 사용한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를 읽고 TCP 기반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고품질 코덱을 쓰고 그걸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좀 석세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변화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 뭐가 열리는 거지 갑자기 뭔가 열렸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어떤 우리가 라이프의 변화가 올 때 그 변화에 먼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이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TCP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능하게 됐냐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버퍼링을 이용하면 패킷 손실에 대한 재전송할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처음에 뭐 버퍼링 메시지 뜨고 조금 처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비디오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도의 시간을 동안에 데이터를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30초 가량의 데이터를 쫙 받아가지고 버퍼링 해놓으면 뒤에 만약에 중간에 이거 보라색으로 된 것처럼 이 패킷이 도착 안 했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UDP 기반에서는 이 부분은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TCP에서는 아니 30초 안에만 재생하는 동안에 이 패킷을 재전송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네트워크 상황이 좋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3초 안에 받아서 재전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깨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로스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가 버퍼링을 충분히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고화질로 우리가 영상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소실대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렉 걸렸다 그러죠? 버퍼링 중 메시지 출력하고 좀 멈추는 거죠. 그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또 패키지 충분히 도착하고 나면 다시 재생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UDP 기반 방식보다는 이와 같이 TCP를 쓰고 클라이언트의 충분한 시간을 버퍼링 한 다음에 재생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이 생중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바로 재생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수초 이상 최소 한 3, 4초 정도는 버퍼링 한 다음에 재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월드컵 같은 거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TV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IPTV를 이용해서 그 TV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안테나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IP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보다 몇 초 영상이 더 빨리 재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IPTV로 보면 몇 초 우리가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버퍼링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뭐 시끄럽게 와 소리 나는데 뭐지? 지금 골에 축구를 몰아가고 있는데 5초 뒤에 보면 골링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좀 사람마다 와와 소리가 막 아파트에 몇 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이런
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응용이 해야 될 건지, 그러면 트렌드는 어떻게 바뀐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예를 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대응하고 적응하기를 한 마음에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섹션은 UDP 다음으로 이제 TCP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TCP 프로토콜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봅시다. TCP도 UDP처럼 당연히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16비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TCP를 이용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TCP는 자기가 만약에 보낸 패킷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정성하기 위해서는 패킷과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대체 소실이 됐으면 그게 어느 포지션에서 소실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알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시퀀스 넘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TCP는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CP 세그먼트.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TCP는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TCP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커넥션 요청하고 그러면 이 요청이 돼 승인하고 나도 이쪽 방향으로 요청하고 이거 승인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3웨이 핸드쉐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다이그램 이거는 제가 좀 생략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P에 사용하는 플로우와 에러 컨트롤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거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TCP의 경우도 앞에서 UDP도 7번이 에코였었죠? 이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포트 번호에 따라서 웰론 포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주목할 만한 거는 80번 이게 웹인 경우에 우리가 HTTP 프로토콜 이게 웹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80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TCP는 스트림 딜리버리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 보내는 쪽 이 샌딩 프로세스와 받는 쪽이 있다고 그러면 TCP는 이게 한 바이트씩 보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킷이 한 개씩 보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 TCP 세그먼트 여기 첫 번째 보낼 때는 100개, 두 번째는 12개, 세 번째는 200개 이래 보내도 돼요. 어쨌든 바이트 단위라는 거죠. 바이트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stream of bytes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개 단위, 100개씩 꼭 이렇게 100개, 2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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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이러면 단위가 100개 단위잖아요. 그 뜻은 아니고 최소 한 바이트 단위로도 보낼 수 있어요. 한 바이트 보내고 한 바이트 보내고 한 바이트 보내고 이래도 되고 한 바이트 보내고 100바이트 보내고 5바이트 보내고 이래도 되고 어찌되었던 기본 단위가 바이트 단위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모델로 보면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쭉 바이트가 흘러가는 것처럼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스트림 딜리버리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면 특징이 생깁니다. 우리가 파이프 안에 밀어 넣으면 넣은 것들 뒤에 넣은 게 앞에 것보다 먼저 앞질러서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파이프에 뒤에 보내는 거는 앞에 보낸 거에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낸 순서대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TCP에서 보내게 되면요. 도착하는 거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간주하면 되냐면 내가 패킷 여기 보낸 순서대로 도착한다.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가면 중간에 로스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보낸 순서대로 여기 정확하게 이쪽에 도착한다. 이렇게 간주하고 코딩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코딩이 간단해지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낸 것이 순서대로 여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면 TCP 계층에서 순서가 뒤집힌 거를 자기가 아웃 오브 오더를 인 오더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순서가
뒤에 도착하면 여기 뒤집어서 집어넣고 이런 거를 정렬을 다 해준 다음에 인오더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위로 올려 보낸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또 보냈는데 패킷이 로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재존성 해달라. 그러니까 재존성을 해야 되는 걸 얘가 알아채야 됩니다. 알아채서 다시 재존성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다 도착했을 때 그때만 위로 올려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을 TCP가 해줍니다. 그래서 in order랑 reliable transmission을 하기 위해서 그럼 TCP 계층에서 해줘야 될 일과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다만 TCP는 스트림 딜리버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TCP가 샌더 프로세스와 리시버 프로세스 간에 스트림 딜리버리에 관한 뷰를 제공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스트림 딜리버리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냐면 일단 얘들이 그 샌더 버퍼와 리시버 버퍼가 있습니다. 보내는 쪽에 사용하는 버퍼가 있고요. 이 받는 쪽에 사용하는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를 그러면 쭉 이게 여기 색깔이 이렇게 표현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까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낼 차례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보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계속 그러면 보낼 수 있느냐? 보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그래서 요걸 윈도우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샌더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낼 수 있는 버프 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에크를 안 받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에 그 채울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 채우겠죠. 이렇게 채우고 그러니까 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한계라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에크 안 받고 계속 보내는데요. 나중에 리시버 쪽에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받았다가 왔다. 여기까지 받았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보낸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만 또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라면 뒤에서 여기까지 그럼 계속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샌더 쪽에 버퍼도 있고 그러면 받는 쪽도 이제 버퍼를 이제 구현해서 도착하면 여기다 쌓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면 꼭 순서대로 쌓는 게 아니라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 위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를 보고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시퀀스 넘버 사이가 뜨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패킷이 현재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찌되었던 샌더 쪽도 버퍼를 유지하고 리시버도 버퍼를 유지해서 이렇게 패킷을 수신을 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부분만 위쪽으로 올려보내게 된다는 것만 일단 여기서는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서큘러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구현할 때 서큘러 큐 임플레멘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버퍼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큘러 큐, 데이터 구조 시간에 배웠죠. 서큘러 큐 임플레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TCP 샌더 버퍼와 리시버 버퍼를 구현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 프로세스가 이 샌더 버퍼를 이용해서 보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바이트들이 쌓여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가 세그먼트로 패키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1, 세그먼트 쭉 해서 세그먼트 n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세그먼트 1과 세그먼트 n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변 크기라는 거죠. 이 세그먼트는 뭐 5바이트를 보냈다, 100바이트를 보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TCP 이 모듈이 알아서 결정해서 보내게 되는 방식이죠. 자, 어쨌든 리시버 쪽에서는 그럼 세그먼트 단위로 들어온 거를 요중에 요거를 이쪽에 채워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TCP 세그먼트에는
여러 바이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CP 세그먼트가 1번, 2번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얘는 100바이트, 얘는 200바이트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이 TCP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트들이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퀀스 넘버입니다. 시퀀스 넘버는 어떻게 하냐면 TCP 커넥션이 시작하면 랜덤하게 번호를 하나 찍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32비트 숫자로 하나를 고르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1000번이었다. 그러면 10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증가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바이트에 있다면 시퀀스 넘버가 그 다음에는 100만큼 증가한 시퀀스 넘버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0바이트를 보낸다면 그 다음 시퀀스 넘버는 기존에다가 500만큼 더한 거. 이렇게 되면 그 시퀀스 넘버만 보면 전체 스트리밍에서 이게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위한 예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하냐 하면 어떤 TCP 커넥션이 6000바이트의 파일을 전송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TCP가 연결이 되고 나서 이 TCP 모듈이 이 커넥션을 위해서 선택한 시퀀스 넘버 시작값이 101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1000바이트를 하고 마지막은 2000바이트를 전송한다고 가정하자. 즉 6000바이트를 위해서 이 TCP 모듈이 결정한 거는 100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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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바이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TCP 세그먼트를 보낸다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TCP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는 세그먼트 1, 2, 3, 4, 5가 있는데 첫 번째 세그먼트는 처음에 1010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시퀀스 넘버가 1010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그먼트의 시퀀스 넘버는 그러면 여기 1010에다가 1000만큼 여기가 1000바이트를 얘가 나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여기 요 시작에다가 1000만큼 더한 것이 시작 번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101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그먼트는 이 1010에다가 이 두 번째 세그먼트의 사이즈가 1000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더한 것. 그래서 12010. 그 다음에 13010, 1401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7000바이트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그먼트가 1000바이트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세그먼트 6의 시퀀스 넘버는 뭐가 될까요? 15010? No, 아니죠. 뭐가 돼야 되죠? 16010. 왜냐하면 세그먼트 다섯 번째는 시작은 14010인데 크기가 2000바이트죠. 그러면 2000을 더하면 160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세그먼트 6번이 있다면 얘의 시퀀스 넘버는 1601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는 이전 시퀀스 넘버에다가 이전 세그먼트의 사이즈만큼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각 TCP 커넥션에서 우리가 전송되는 바이트 수는 TCP에서 다 넘버링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넘버링의 시작은 제가 랜덤하게 32비트 번호를 하나 찍는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내는 그 사이즈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1000부터 시작한다면 1000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세그먼트가 만약에 50바이트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 두 번째 세그먼트는 105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즈만큼 더한 거를 그 다음 세그먼트의 시작 번지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시퀀스 넘버가 이 전체 쭉 가는 거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사이가 뜨면 중간에 이게 소실된 게 있구나라는 거를 리시버 쪽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방금 한 거랑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TCP 세그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퀀스 넘버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세그먼트가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첫 번째 시작 그 바이트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그 이야기죠. 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시퀀스 넘버를 포함한 TCP 세그먼트를 리시버가 받게 되면 리시버가 액크날리지먼트를 패킷을 던집니다. TCP 세그먼트를 받을 때마다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던지는 거는 리시버 쪽에서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합니다. 즉 받자마자 바로 TCP 세그먼트 에크를 보낼 수도 있고요. 받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면 TCP 세그먼트가 도착하고 조금 있다가 또 TCP 세그먼트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금방 0.1초도 안 돼서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에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시간은 리시버가 알아서 모듈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액크날리지먼트 값은 우리가 큐뮬레이티브 에크라고 그러는데 누적, 그래서 액크날리지먼트 번호는 큐뮬레이티브입니다. 즉, 이 에크 값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만약에 에크가 1000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999까지는 잘 받았고 네가 1000번부터 보내주면 된다. 액크날리지, 그러니까 TCP 세그먼트 번호가 1000번부터 보내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건데요. 이 리시버 쪽에서 보내는 액크날리지먼트 필드의 값은 내가 그러니까 샌더 쪽 파티라는 게 상대편이니까 샌더가 그 샌더 쪽에서 보내줘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999번까지는 잘 받았고 네가 1000번에 해당되는 번호부터 보내주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TCP 세그먼트의 포맷을 보면 TCP 헤더가 있죠. 그 다음에 TCP 세그먼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헤더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금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더를 확장해서 보면 여기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퀀스 넘버 32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액크날리지먼트 번호. 그러니까 이 TCP를 샌더 프로세스와 리시버 프로세스가 있으면 시퀀스 넘버가 그러니까 양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이쪽으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우리가 시퀀스 넘버가 필요하죠. 그리고 에크를 안 보내도 되지만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김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이터에 대한 에크를 같이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크 필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기배깅이라고 그러죠. 돼지 등 타기.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김에 돼지 등 타고 가듯이 그냥 쓱 행차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를 보낼 게 없으면 시퀀스 넘버를 안 보내고 에크만 보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는 김에 시퀀스 넘버와 이 시퀀스 넘버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시퀀스 넘버고 에크는 사실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는 거에 대한 에크죠. 이 에크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 에크가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TCP 세그먼트 그 헤더 중에 여기 요 플래그 필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플래그 필드에 요게 에크가 1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요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고요. 요게 0이면 이게 뭐 포맷이니까 뭐가 써있든 간에 이거는 그냥 갑이지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TCP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TCP 연결을 할 때는 여기가 1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TCP 커넥션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1로 세팅되어 있으면 TCP 커넥션을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TCP를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요 뒤에 데이터가 있지만 보통 연결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헤더만 보내고요. 여기만 1로 세팅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필드, 뭐 에크 필드, 플래그, 뭐
요거 커넥션을 연결하겠다. 연결을 꺼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플래그를 우리가 scene 여기가 세팅이 돼 있으면 그 fi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들었습니다. 처음에 TCP 연결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연결을 할 때 이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연결하고자 하는 만약에 이게 웹서버라 그러면 여기가 아마 포트 번호가 80번이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랜덤한 번호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결을 요청할 때는 이 TCP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TCP 헤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사실은 요거를 확대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TCP 헤드만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연결을 할 때 제가 TCP 세그먼트 시퀀스 넘버는 랜덤하게 고른다고 그랬죠. 처음에 랜덤하게 얘가 클라이언트가 1200번을 랜덤하게 픽업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연결을 요청하는 거니까 acknowledgement는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래서 뭐 임의의 데이터 할당만 받고 가비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요 경우는 우리가 요 플래그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에크 부분은 반드시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커넥션을 요청하는 거니까 scene 플래그 부분은 1로 세팅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는 패킷을 우리가 scene 패킷이라고 이야기해요. scene 세그먼트 혹은 scene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당연히 fee는 0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0, 0, 0, 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세팅을 위해서 뭐 윈도우 사이즈 요건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헤더 패킷만 날아갑니다. 요거를 여기서는 scene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면 그러면 서버가 그러면 연결을 요청하는 걸 받았으니까 연결에 대한 에크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자기도 그러면 커넥션을 이쪽으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시퀀스 넘버를 요 자리에 이제 4800이라고 적어 놓고요. 4800. 요것도 랜덤하게 피킹한 거죠. 그게 48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에크를 보내는 건데요. 에크를 보낼 거니까 얘가 보낼 때는 에크가 여기 1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네가 1200번을까지는 시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1201번부터 보내주면 된다는 뜻으로 에크를 1201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1로 세팅하고 acknowledgement 1201 그리고 scene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연결도 요청하는 거니까 scene도 플래그를 1로 세팅해서 보내고요. 당연히 fee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4800, 여기가 1, 여기가 1201,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 얘가 다시 커넥션 연결 오케이, acknowledgement를 보내는데 그러면 시퀀스 넘버 여기가 1201로 해서 보내고 왜냐하면 1201로 된 걸 보내달라고 하니까 1201 그리고 얘가 4800부터 시작한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크를 4800 그리고 여기를 1 그리고 C는 이제 제로고요. 제로 이렇게 해서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헤드만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연결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앞에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우리 앞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A가 B한테 커넥션을 요청한다. 그 다음 에크 보낸다. 그 다음에 B가 A한테 커넥션을 요청한다. 에크 보낸다. 그런 그림이 있었죠. 앞에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는 거 두 개를 합쳐서 제가 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패킷 한 번 보내고 얘가 그 헤더 TCP 헤더 세그먼트로 요거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한 번 보내면 TCP 커넥션이 연결된 겁니다.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게 되니까 세 번 보냈죠. 그래서 요걸 3-way 핸드쉐이킹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걸 여기서는 3-step connection establishment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고요. 요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요거를 그리고 여기 1로 세팅된 플래그가 된 거를 제가 scene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여기 커넥션을 종료할 때는요. 여기는 제로고 여기가 1로 세팅이 돼서 된 그 패킷을 보내면 그게 커넥션을 끊기를 요청하는 핀 세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연결을 끊고자 할 때는 이게 보시면 뭐 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핀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거는 이 플래그가 여기가 그 핀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핀 세그먼트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커넥션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게 되면 현재 이제 시퀀스 넘버 여기가 가면 2500, 여기가 1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에크는 제로. 그래서 여기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끊을 때 이렇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연결을 끊겠다고 그러면 오케이 에크를 하고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 데이터는 이제 못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완성하면 half close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데이터도 끊겠다고 그래서 얘도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핀 여기를 1로 세팅한 그 세그먼트를 하나 보내고요. 그러면 얘가 오케이 에크를 보내고 되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는 3스텝인데요. 끊을 때는 4스텝입니다. 따라하는 이유는 얘가 연결을 끊고자 했을 때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연결을 반드시 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낸 거를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끊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예를 들면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자기는 보내는 거 끝나는데 이쪽에서 오는 아직 파일 데이터는 못 받았다 그러면 한쪽만 끊는 거죠. 그래서 half close만 하고 나중에 나머지 half close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한꺼번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끊을 때는 이제 4스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절반 끊고 이렇게 해서 절반 끊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그 케이스는 TCP 커넥션을 연결할 때와 끊을 때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러면 연결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그 보조교재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호스트 A가 호스트 B가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커넥션을 연결된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텔넷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 텔넷은 연결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딱딱딱 치면 그때마다 TCP 데이터를 보내서 이쪽으로 서로 자 근데 지금은 텔넷인데 에코를 한다고 그럽시다. 만약에 A라고 보내면 A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유저가 호스트 A가 A를 눌렀다면 이 한 바이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TCP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호스트 B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가정하기를 얘가 A가 지금 보낼 때 지금 선택해야 되는 시퀀스 넘버가 4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호스트 B가 이전까지 보내왔던 데이터가 78까지 보냈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에크를 79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이제 79 해당되는 걸 보내면 된다. 그래서 보내주고 그리고 유저가 캐릭터 C를 눌렀으니까 데이터로 캐릭터 C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해서 한 바이트를 이쪽으로 TCP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호스트 B는 이 C에 대한 에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 C에 대한 ASCII 코드 값이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이 시퀀스 넘버와 이 에코는 뭐가 돼야 되겠냐는 거죠. 자, 이 시퀀스 넘버는 지금 일단 에크 이 시퀀스 넘버는 이 호스트 B가 이전까지 78까지 얘가 잘 갖고 에크가 이쪽으로 보내줄 때 79를 보냈으니까 얘가 79부터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가 79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크는 지금 42번까지 42번 데이터가 이 C 데이터잖아요. 한 바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네가 보낼 때는 43번부터 보내면 된다고 해서 에크 43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게 데이터가 이 시퀀스 넘버가 79고 이 에크가 43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43의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42로 보내고 42에 해당되는 시퀀스 넘버 42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한 바이트이고 그게 C잖아요. 그러니까 42까지는 받았죠. 그러니까 43을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43을 이렇게 에코로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79회 그리고 얘가 보낼 때는 79회에 대한 데이터 한 바이트를 잘 받았죠. 그러니까 에크가 80이 되는 겁니다. 보낼 때는 79까지는 네가 보낸 거 잘 받았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는 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시퀀스 넘버 80부터 해서 보내주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 관계를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TCP 레이어에서 어떻게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누차 이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스션 컨트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샌더와 리시버 1대1에 있어서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잡, 컨제스션 컨트롤은 1대1이 아니고 다자간에 중간에 경로상에 있는 이 라우터에서 어떻게 하면 라우터 버퍼가 넘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에 관한 것이 혼잡 제어고요. 플로우 컨트롤은 네트워크 상호와 관계없이 샌더와 리시버 1대1 간에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샌더가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을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TCP는 제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용해서 TCP 샌더가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 TCP가 사용하는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 샌더 프로세스가 저쪽 상대편에 있는 리시버 프로세스의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 관해서 지금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누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TCP는 스트림 오브 바이트, 즉 바이트 단위로 스트림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샌더 버퍼에서 슬라이딩 윈도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샌더 버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이라고 써놓은 게 여기 200바이트,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로 따지면 200, 201, 202, 203 바이트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됩니다. 사실 서큘러 큐로 교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고 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큘러 큐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큘러 큐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전까지는 보냈고 TCP 프로토콜 상에서 에크까지 받은 것. 그래서 이제 완료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의미하는 바가 리시버로부터 에크를 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최대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금 같으면 11바이트가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바이트만큼은 그리고 이거를 몇 번에 나누든지는 이 샌더 마음입니다. 뭐 3바이트, 2바이트, 뭐 5바이트 이렇게 보내던 1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 보내던 네가 알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 상으로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샌더가 슬라이딩 윈도우가 지금 같으면 11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바이트인데 0부터니까요. 12바이트인데 3바이트를 보냈고 그리고 9바이트를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크 없이 보냈고 에크를 안 받고도 더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요 포지션이라는 것이고요. 만약 3개를 더 보냈다고 그러면
4개를 더 보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이전까지는 에크 없이 보냈고 앞으로 요만큼을 더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에크가 여기까지 해서 에크가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3바이트를 이만큼 쉬프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바이트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이제 에크가 뭐 203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202까지는 다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 그림을 3바이트만큼 샥 쉬프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이 윈도우고 윈도우가 이만큼 스르륵 미끄러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12바이트가 슬라이딩 윈도우의 샌더 버퍼 사이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다 보내고 나면 더 이상 못 보냅니다. 에크를 받기 전까지는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샌더 버퍼가 만약에 12바이트라고 그러면 리시버 버퍼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면 리시버가 만약에 샌더 버퍼보다 더 작게 된다면 버퍼가 넘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라면 리시버 버퍼도 마찬가지로 12바이트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넘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서로 윈도우 사이즈를 샌더와 리시버가 잘 맞춰야 되겠죠. 이번에는 리시버 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샌더 쪽을 살펴본 것이고요. 리시버도 샌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샌더와 마찬가지로 서큘러 큐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만약 이거를 담았다고 그러면 이 끝까지 차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큘러 큐로 구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샌더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금 194번부터 쭉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받아서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되면 서큘러 큐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쭉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다 받아서 위로 올렸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쭉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버퍼가 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안 받았고 이제 받으면 이쪽에 쭉 채워지겠죠. 물론 받을 때 이게 순서대로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TCP 세그먼트에 보면 시퀀스 넘버가 있죠. 지금 말하는 이것도 시퀀스 넘버에 해당되는 거죠. 시퀀스 넘버 194번부터 시작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이트짜리 TCP 세그먼트를 받으면 이것도 쭉 채우는 거고요. 아마 이 다음에는 200번부터 시작되는 데이터가 오겠죠. 그러면 이게 주르륵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벗어나는 만약에 뭐 250번 그러면 지금 이 윈도우 사이즈를 벗어나죠.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를 버리게 됩니다. 받질 않습니다. 자, 어쨌든 리시버 쪽에도 우리가 서큘러 큐로 구현을 하고 샌더에서 이처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만약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요거를 위쪽으로 보내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윈도우 그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샌더 버퍼에 샌더 윈도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샌더 버퍼의 샌더 윈도우 사이즈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바로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샌더 버퍼의 윈도우 사이즈는 반드시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와 같거나 혹은 더 작은 건 됩니다. 하지만 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샌더 윈도우 사이즈를 얘기한 건데 샌더 윈도우 사이즈를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랑 똑같이 잡았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주면 샌더는 리시버로부터 에크 없이 여기까지만 보낼 수 있죠. 그런데 리시버 버퍼가 이 사이즈랑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샌더가 보낸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만약에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가 리시버의 절반밖에 안 된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리시버의 사이즈는 이만한데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요까지만 보냈다.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리시버 버퍼 사이즈가 이만한데 샌더 윈도우가 이만하다고 그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샌더가 이만큼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에코 없이. 그러면 요만큼 리시버가 못 받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반드시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는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보다 같거나 더 작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샌더 윈도우가 앞에서 제가 슬라이딩 하는 걸 이야기했죠. 자, 만약에 샌더 윈도우 사이즈를 리시버랑 똑같이 잡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에크 203으로 에크 202로 돌아온 거죠. 에크 202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203부터 보내고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2까지는 받았으니까 요 3개 사이즈만큼 옆으로 스르륵 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efore, after로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걸 윈도우가 밀리는 건 언제 밀리냐면 리시버 쪽으로부터 acknowledgement를 받으면 주르륵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근데 이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는 처음에 커넥션을 맺으면서 결정이 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된 그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로 처음에 샌더 윈도우 사이즈로 결정이 됐다가 이게 리시버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빨리 위쪽으로 보내주면 점점 문제가 없으니까 리시버 사이즈를 윈도우 사이즈 늘리고 이거를 샌더한테 알려줍니다. 이제 패킷으로 TCP 세그먼트로 알려주면 그러면 리시버가 사이즈가 늘어났으니까 샌더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샌더 윈도우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샌더의 윈도우스도 이제 연결이 지속됨에 따라서 리시버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를 리시버의 사이즈를 상관없이 마음대로 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리시버가 얼만큼 자기 사이즈가 얼마라고 알려주면 샌더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자기 맛대로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이제 늘렸다가 리시버가 이제 자기가 줄였다고 그러면 자기도 맞춰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TCP에서는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몽땅 다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서 다 제어가 됩니다. 리시버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가 늘었다 그러면 샌더도 늘리고,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줄었다 그러면 자기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러면 샌더의 윈도우는 그러면 무조건 리시버 사이즈랑 똑같다고 간주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실제 사이즈는 이거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TCP에서는 혼잡 제어, 컨제스션 컨트롤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나 이만큼까지 괜찮아. 예를 들면 야, 나 100바이트까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20바이트밖에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샌더는 에크 안 받고 최대 20바이트밖에 안 보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 가지고 플로우 컨트롤도 하고 그리고 혼잡 제어,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 샌더의 실제 윈도우 사이즈는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TCP의 이 방금 설명했던 슬라이딩 윈도우즈에 대한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포인트들이 있다 이거죠. 자, TCP의 소스 즉 샌더 쪽에서는 보내는 쪽에서
자기가 슬라이딩 윈도우에 이 데이터가 이만큼 남아 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다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샌더의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만큼 남아 있다고 해서 몽땅 다 보낼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는 전적으로 데스티네이션에 의해서, 즉 리시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얘가 사이즈를 늘리면 늘어지고 좁히면 좁혀지고, 또한 혼잡에 의해서도 좀 제어가 되기 때문에 리시버가 허락한 사이즈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액너리지먼트 오는 거는 리시버가 자기가 받자마자 TCP 세그먼트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보냅니다. 자기가 조금 기다렸다 보내기도 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 TCP 세그먼트를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에크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TCP 세그먼트 보내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그냥 이 액너리지먼트를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조금 있다가 보내기도 하고 바로 보내기도 하고, 그거는 샌더가 마음대로 예측하면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앞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은 샌더와 리시버 간의 플로우 컨트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더와 리시버 간의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서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샌더 윈도우의 그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함으로써 리시버 버퍼가 넘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이번에 할 부분은 TCP가 어떻게 에러 컨트롤 하는지, 즉 우리가 TCP 세그먼트를 보냈을 때 중간에 로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스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전송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유선 인터넷에서는 이런 일은 좀 드뭅니다. 무선에서는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그 데이터를 보낼 때는 무선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패킷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유선에서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년에 한 번쯤 발생하는 경우 정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선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도달하지 않느냐? 혼잡 때문이죠. 가다 보면 라우터 버퍼가 중간에 꽉 차면 뭐 더 이상 버퍼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TCP에서는 이 로스가 발생했건 보내다가 이 데이터가 깨졌던 간에 요거를 디텍트를 해서 그런 경우에 다시 재전송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그것을 여기서는 에러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줄 텐데, 그래서 TCP는 Reliable Transport Layer Protocol, 즉 유저 입장에서는 TCP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 TC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내가 보낸 데이터가 깨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류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에러 컨트롤에서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방금 제가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게 데이터를 전송 오류 때문에 깨질 수 있다. TCP 세그먼트가. 이거는 유선의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 무선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와이어리스 데이터, 휴대폰에서 전송한다든지 우리가 무선 랜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가 로스트 세그먼트.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중간에 라우터에서 라우터가 꽉 차면, 즉 이 혼잡이 발생하면 라우터가 이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중간에 로스가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퀀스 넘버로 보면 알 수 있죠. 중간에 리시버 윈도우에다가 우리가 이걸 채우는데 갑자기 여기를 뜬 거를 그 중간에 사이가 없는 시퀀스 넘버를 맞춰서 채우다 보면 중간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뭔가 없어졌다, 안 왔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졌다는 거는 이제 책섬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의 순서가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왜 뒤바뀔 수 있냐면 TCP 세그먼트마다 서로 경로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뒤에 보낸 것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도착 순서대로 버퍼를 채우는 게 아니죠. 시퀀스 넘버를 보고 거기 맞춰서 채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 도착했는데 이쪽이 도착하고 중간이 없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이 사이에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 세그먼트도 우리가 시퀀스 넘버를 보고 찾을 수 있고 요거를 바로 잡는 방법도 시퀀스 넘버를 보고 맞는 위치에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TCP 세그먼트가 도착했는데 봤더니 예전에 채운 부분을 다시 또 왔다는 거죠. 아, 그거는 중복해서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시퀀스 넘버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가 로스트 세그먼트, 아웃 오브 오더, duplicated 세그먼트 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만 봐도 이제 TCP 세그먼트가 어떻게 오류를 디텍트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요 D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가 로스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나리오는 샌더가 리시버한테 이제 TCP 세그먼트를 지금 보냈죠. 지금 시퀀스 넘버 1201번으로 해서 200바이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그먼트는 1201 더하기 200을 해서 1401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에커를 받지 않고 슬라이딩 윈도우 여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얘가 1401번에 200바이트를 또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슬라이딩 윈도우가 안 찼다는 거죠. 샌더에. 그래서 얘가 또 세 번째 TCP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아마 얘는 코딩이 200바이트로 보내도록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200바이트, 200바이트, 200바이트 단위로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리시버도 이걸 받자마자 바로 에크를 보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데 얘가 두 번째 세그먼트를 받았을 때 그러면 두 개의 그러면 200바이트 받고 200바이트 받고 그러면 400바이트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이제 1401번부터 200바이트를 받고 그러면 에크 1601 즉 1600번까지는 잘 받았고 네가 1601번부터 보내면 된다 하는 애크날리지먼트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세그먼트 한 개씩 보낼 때마다 타이머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짹짹짹짹짹 하는데 그리고 자, 그런데 그래서 에크가 자, 여기가 온 게 딱 도착을 하죠. 그러면 에크 1601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보냈던 얘와 얘는 잘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타이머를 없애고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400바이트만큼 오른쪽으로 밀겠죠. 얘를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요 보낸 이 세그먼트는 보내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동작을 시키는데 아무리 시간을 좀 기다려도 애크날리지먼트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세그먼트 3은 보냈는데 얘가 중간에 라우터가 붐벼가지고 라우터가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리시버는 당연히 못 받았으니까 애크날리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내고 나서 설정한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게 됩니다. 자, 익스파이어 되고 나면 리시버는 샌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이머가 이 타이머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냐면 샌더가 보냈을 때 리시버가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타이머를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머를 세팅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타이머가 끝이 나서 타임아웃이 됐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무슨 변고가 생겼다. 로스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더는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재전송을 합니다. 리트랜스미션.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로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타임아웃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지언정 재전송 될 때까지 계속해서 1시간이 걸리고 하루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언젠가는 그러면 네트워크가 풀리면 도달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에커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을 또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재정상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가 reliable transmission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도착하면 에커를 받고 그러면 또 슬라이딩 윈도우를 200바이트 좀 시프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로스트 액날리지먼트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샌더와 리시버가 있는데 방금 있었던 것처럼 샌더가 이제 TCP 세그먼트를 하나를 보내고 샌더 윈도우 사이즈가 아마 600바이트인가 봅니다. 그래서 200바이트 보내고 에코 없이 또 200 보내고 200 보내고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샌더의 윈도우 사이즈는 600을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못 보내죠. 그리고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타이머를 설정해 놓습니다. 짹짹짹짹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리시버는 두 번째 이 세그먼트를 받고 나서 에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400바이트까지 받았으니까 에크 1600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액날리지먼트가 만약에 로스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또 얘를 보내고 나서 또 TCP 세그먼트를 받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냥 더 이상 오는 게 없으니까 에크 이제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에크 1801을 보내는 겁니다. 자 보냈는데 얘가 로스 됐다 하더라도 얘는 제대로 도착했다면 아무 문제 없죠. 큐뮬레이티브 에크니까. 즉 요걸 받았다는 얘기는 1800까지는 제대로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타이머는 다 없애고 이거 600바이트만큼 다 시프트 쭉 하는 겁니다. 다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시나리오에서는 액날리지먼트가 로스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죠. 자 이번에는 로스트 액날리지먼트를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이 시퀀스 넘버 1201번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보내고 에크를 보냈는데 이거 두 에크가 몽땅 다 로스트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사실 리시버는 제대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에크도 보냈는데 에크가 다 로스된 경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잘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다 받았지만 샌더 입장에서는 에크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져합니까? 짹짹짹짹 시간이 흘러가지고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못 받았구나 그렇게 간주하고 다시 보냅니다. 리트랜스미션 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트랜스미션 얘도 마찬가지로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시버는 사실 다 받았는데 뭡니까? 다 받았는데 그리고 다 받아가지고 뭐 한 거죠? 리시버 윈도우도 이거 뭡니까? 이거 사이즈도 이걸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올렸죠. 그러면 요 레인지를 벗어나서 예전에 있었던 요 범위에 있는 TCP 세그먼트가 도달한 걸로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받았는데 엉뚱한 데이터가 받으면 야 여기 다시 말하면 에크 1801번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1800까지 제대로 받았으니까 에크 1801번 이거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에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해서 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이 세그먼트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동작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보낸 것 뿐이지 TCP 프로토콜 상에서는 듀플리케이티드 데이터가 가도 이 시퀀스 넘버 때문에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라도 세그먼트가 로스되건 에크가 로스되건 뭐 중복되게 에크가 오건 어떤 경우라도 다 동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나면 타이머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타이머를 너무 빨리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설정하면 얘가 TCP 세그먼트를 샌더가 보내고 나서 에커가 도착하기도 전에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니까 또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죠. 리시버는 사실 그거 받았는데 그러면 대역폭도 낭비될 뿐더러 시간도 미뤄지게 되니까 TCP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타이머를 너무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이미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로스가 돼가지고 도달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샌더가.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낭비가 되고 속도 TCP 퍼포먼스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TCP 타이머가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TCP 타이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CP 타이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가 오는 시간만큼 적당히 여기 맞추면 요 시간에 맞추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가 오는 시간, 그러니까 한번 보내고 받는 시간,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운드 트립 타임. 줄여서 RT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가 돌아할 때까지 시간은 매번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내고 에크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 어떨 때는 20ms, 어떨 때는 25ms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에버리지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RTT는 이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는 어떻게 잡냐 하면 RTT의 2배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2번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안 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운드 트리 타임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가 오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 타이머 시간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매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RTT도 계속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RTT가 계속 변하는데 그러면 타이머에 쓰는 RTT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공식을 보면 되게 뭐 그럴듯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기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전에 측정했던 라운드 트립 타임이 있겠죠. 그거를 A만큼 믿는다. 이건 A 값은 0에서 1 사이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7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 라운드 트립 타임을 70%를 믿는다. 그리고 그러면 1-A는 얼마입니까? 뭐 알파로 보통 쓰는데 1-알파는 0.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도착한 RTT를 30%만큼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0.7이면 여기 0.3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0.5면은 여기 0.5가 되고요. 그 얘기는 반반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도달한 거를 지금 0.7이라면 30% 믿고 이전 걸 70% 믿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이게 좀 덜 바뀌어요. 현재의 RTT가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30%밖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고요. 요 값을 0.3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의 값에 의해서 빨리 바뀌게 됩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TCP 세그먼트를 보는데 처음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죠. 에크가 와서 그러면 그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 20이면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 RTT가 2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다음에 또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를 봤더니 26초가 걸렸어요. 26초가 아니고 26ms. 자, 그러면 이번에 RTT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공식에 따르면 이거 이전에 있었던 RTT가 20이죠. 그러니까 20이라는 거를 70%, 0.7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RTT로 우리가 측정된 게 26ms죠. 요거를 30%, 26을 3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대해보면 요게 14고 요게 7.8입니다. 그러면 2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번에 RTT가 26ms 했지만 결정은 뭐냐면 이전에는 20이었으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을 볼 때 RTT는 21.8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CP 세그먼트를 보내고 에크가 왔는데 22ms였어요. 그러면 지금 결정하는 RTT는 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거를 70%만큼, 새로 도착한 거를 30%만큼 또 이렇게 계산해 보면 21.8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RTT 타임이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막 변하더라도 RTT는 훨씬 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익스포넨셜 에버리지를 하느냐?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좀 풀어보면요. 요게 알파가 이게
이게 뭐 제곱으로 자꾸 이렇게 쭉 이거 수식을 전개해 보면 익스포넨셜하게 하는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게 파워포인트에다 이걸 쓸 수도 없고. 어쨌든 이걸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요, 이게 뭐 n이라고 하면 그 다음 1 플러스 n, 1 플러스 n, 2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전 거는 요걸 수식을 자꾸 전개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알파 값이 계속 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의 3승, 알파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에버리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런 기법에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버추얼 메모리 쪽에 가면 페이징 얘기가 나오거든요. 페이징에도 보면 여기 책을 잘 살펴보시면 그 미래를 예측할 때 보면 익스포넨셜 에버리징 기법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를 잘 찾아보시면 동일한 공식을 쓴 거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요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요게 사실 이 시점에 이게 과거의 데이터죠. 이 시점에서는 요게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알파 %만큼만 믿고 현재의 데이터를 1-알파만큼 믿는 것.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한 거니까 원리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